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매년 처음에 이제 우리 시험 끝나고 예비순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경제수학 강의를 하죠. 근데 이게 매년 하진 않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놨다가 하시는 분들 미리 경제학 공부하는 데에서는 선수 과목이죠. 이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하셨거나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한 1년 공부해서 경제학 시험을 봤다, 응시를 한 경험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초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경제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수학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 그래서 제가 이름도 경제수학 기초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경제학부에서 1학년 때 경제 원론 할 때 다루는 정도 수준이 돼요. 이제 경제학과로 보게 되면은 2학년만 돼도 미시형자, 거시형량 들어가게 돼도 수학이 좀 복잡해지는데 대학원 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수학 책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아, 그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수학 책은 대학원 할 때 필수적인 도서가 되죠. 근데 우리 5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수학 책 같은 것은 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처음 하시면서 되게 이제 소문이 흉흉하죠.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7급 공부하시는 분들 미리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해가지고서 수학의 정석을 보고 가야 될까요? 나는 기겁을 하죠.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수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미분만 할 줄 알면 돼. 도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제이론에 적용해서 푸는 것이니까 수학을 내가 전혀,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우리가 이거 4일 예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간 수로 보면은 한 10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그렇죠? 예, 수강을 하셔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미시형작, 거시형작 책의 표본 그림이죠. 다른 과목하고 다른 점이 경제학은 경제 이론을 말과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경제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한 4개, 5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먼저 도함수, 그렇죠, 미분법, 미분값을 구하는 개념. 그다음 미분이 어떤 것이냐, 이 개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에서 수리적 표현이죠. 우리가 수요 공급 함수, 그걸 수요 공급 곡선으로 그리고 기울기 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 문제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 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 그렇죠? 최저가 행동이라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모두 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기 소득, 아까운 돈 갖고 소비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자금 투입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최종 목적은 이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효용 극대화란 말이에요. 그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으로 개념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 예,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맨날 경제 성장률 그런 거 찾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율, 성장률 구하는 거, 그 변화율 구하는 거, 그거 할 때 이제 약간 로그 함수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꽤 자연계라면은 수준 높게 공부하는데 우리 전혀 그거 가지 않습니다. 성장률 정도 개념만 하면 되니까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말이죠, 작년에 재난지원금 지급했죠. 근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경제 효과가 있었을까? 즉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줬는데 정부가 기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30만 원을 모두
소비했으면 근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겠는가? 근데 그 후에 분석을 보게 되면은 소비 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보면 그 30만 원이 추가 지급했을 때 그걸 모두 다 소비해주면 좋죠. 자기 현재 소득 플러스 재난지원금.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빚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고기 한번 사다 먹고는 나머지 돈은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재난지원금을 줬다.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지급을 했다. 소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생산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나라 총소득이 증가하는 거. 그러면 재난지원금 1조 원을 지급했을 때 소비를 통해서 우리 GDP에 어느 만큼 영향을 주었을까? 그게 승수죠. 멀티플라이어. 그럼 예를 들어서 승수가 2다. 그럼 뭘까요? 1조 원을 지급했더니 국민들이 열심히 소비해가지고 2조 원 GDP가 증가하더라. 이게 승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수리적 분석이 꼭 필요한 게 수요 공급 이론을 기본적으로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냐. 효용극대와 이윤극대하느냐. 그 다음에가 이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변화율 그 구하는 거고 마지막이 그 승수 구하는 거. 이것은 이제 미시 것이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고 이 분석에 우리가 수리적 개념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 실제로 시작해 보시면 그게 7급 시험은 좀 달라요. 7급 시험은 구체적으로 놓고 그 답을 계산해서 답을 찾는 게 이제 많은데 우리 5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것도 물론 나오죠. 승수가 얼마냐. 근데 승수가 얼마냐 이런 거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5급 시험에서는. 다만 그 도출 과정에서 수리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그렇죠. 교과서 자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교재가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불과하죠.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5급 시험 준비하는데 수학 그렇게 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충실히 하시고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저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학을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경제 수학 어떤 강의하는 거 보면은 우리 실제 시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학을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이해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학원 수업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대학원 수업에서는 모든 이론에 대해서 도출 과정 증명하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 소비하는데 XJ, YJ 소비한다.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 투입한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XY 2개만 소비해요? 여러 개 소비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분석에 가지 않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는 거기까지 가죠. 이제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량이 안 돼? 그럼 내용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대신 이 내용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특징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학은 야만적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 어떤 경제학자 맨큐라는 분 알죠 여러분? 맨큐라는 분이 책에다 써놨어. 경제학 공부는 브루털 야만적인 행위이다. 야만적으로 해야 한다. 야만적이라는 게 뭐예요? 피지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쭉 읽고 이해하고 법하고 좀 다르죠. 근데 경제학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수리과정 도출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경제학 공부할 땐 옆에다 연습장을 펴놔야 돼요. 내가 서브노트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론에 대해서 그려보고 수리과정 자기가 직접 연습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실 때 교재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아주 소극적이죠. 교재 밑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학습 효과 승수 1입니다. 1. 근데 돌아서면 잊어먹죠. 그러니까 내가 3시간을 공부했는데 학습 효과 승수를 한
2배, 3배 올리기 위해서는 옆에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칠판에 쓰는 모든 내용을 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쭉 써서 그거를 집에 가서 그 과정을 루틴하게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반복적으로 전부 써보고 그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경제학은. 그냥 밑줄 치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구나 눈으로 보고 오케이 흐뭇하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 뭐 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억에 가둬 넣어야 되는데 기억에 가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야만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손으로 쓰고 외우고 그래프 그려보고 도출 과정을 다 해보시고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그 과정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항상 그 과정을 직접 풀어봐야 돼요. 눈으로 풀어보는 거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도 눈으로 보고 더하면 되는구나. 그거 기억에 남지 않아요. 특히 미분 같은 거 하기도 뭐 더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수업 들으실 때 그 교수는 렉처 노트라고 하고 학생들은 그걸 갖다가 뭐 서브 노트라고 해도 좋고 자기가 직접 필기해야 되죠. 꼭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을 그 틀에다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요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수업 진행이 되는 것을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그걸 가지고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눠드린 교재 그거는 같이 보시면서 병행하시면 학습 효과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이건 복습이 필요 없죠. 오늘 공부하고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고 그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두고두고 반복적인 개념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 조금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 다음에 미분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경제 이론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흔히 이제 경제 이론을 교수님들이 논문 쓰거나 경제 언론 책을 쓰거나 또 저처럼 이렇게 강의할 때 말과 글로 하죠. 서술적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마찬가지죠.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줘야 돼. 그래프 없는 답안은 득점할 수 없습니다. 또 수리적인 전개 과정을 쓰지 않는 그런 답안은 의미 없죠. 근데 옛날 우리 친구들 행시 공부할 때는 수식 안 썼어요. 전부 말과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해야 한다. 어우, 합격. 지금은 안 돼. 말과 글로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리적인 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표현해 볼 게 함수, 도함수, 미분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함수라는 것은 y equal fx 이렇게 되잖아요.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죠. 그리고 앞에 여기 f라는 것은 펑션이라는 거죠. 그럼 펑션의 의미는 뭐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 x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는데 펑션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관계냐? 둘이 민수 관계인데, 둘이 사랑하는 관계야. 둘이 안 친한 관계야. 그럴 때 경제 이론에서는 무슨 관계냐? 함수 관계다 이거죠. 함수 관계라는 것은 수리적으로 정의되는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데 대충 x가 크면 y도 큰데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대가 아니라 수학적 관계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는데 그럼 요걸 이제 원시 함수, 원래 함수 그러니까 primitive function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통화량이 변화하면 물가가 변화한다. 뭐 이런 식이야. 함수인데 도함수라는 게 있죠. 도함수는 유도된 함수예요. 이것으로부터 유도된 함수. 그럼 이제 우선 먼저 간단히 보시면 그럼 이런 관계죠. 수리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수리 정의됐을 때 알고 싶은 게 뭐가 알고 싶을까? 그렇죠.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할까? 그거 알고 싶죠? 나가 알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경제 공부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공무원 되는 날 뭐 할 거예요? 아까 재난지원금 투입하면 국민소득은 얼마 증가할까? 이게 도함수입니다. 원래 함수로부터 도함수인데 도함수는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델타 변동분을 말하잖아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y가 변한다.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함수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게 미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리경제학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함수, 도함수,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 얼마나 변화할까? 변화율을 알아야 이제 미분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요거예요. 미분은 뭐냐면 x가 변화했어요. x가 변화할 때 변화율 알았으니까 델타 x가 구체적으로 그 값이 정해지게 되면 얘가 어느 만큼 변화하는지 변동분 알 수 있게 되겠죠. 변화율 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다. 얘가 변화할 때 얘 10% 변화하더라. 그러면 델타 x가 예를 들어서 10 변화했다. 거기 변화율 10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변화해. 여기 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공부할 때 아주 기본적인 관계, 모든 경제 변수들, 인과관계는 함수로 표현하고 그로부터 도함수를 통해서 변화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변화율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x의 변동분이 결정이 되게 되면 y가 얼마나 변화할까? 미분이야. 이 용어를 머릿속에 딱 잡아두고 가는 게 좋다, 그죠? 그 이제 경제학을 처음 하시거나 비전공자분 할 때 미분, 도함수, 원시함수 뭐 뒤죽박죽이 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먼저 도함수라는 게 뭐냐?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제 설명을 쭉 들어서 정리하자고요. 먼저 도함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은 차분 몫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difference quotient에서 차분 몫이라는 건데 거기 정리해놓은 거 한번 쭉 볼까요? 원시함수, 원래 함수 y = fx라고 했죠. 근데 미안합니다. 처음서부터 오타가 났어. 그렇죠? primitive. t자가 빠졌어. 그 밑에 표에 있죠. 그 위에 원시함수. 예, 그게 올바른 표기인데. 아이고, 요것도 틀렸네. primitive. t 다음에 소음자, t 다음에 i가 들어가야 돼. 미안합니다. 이게 y = fx예요. 자, 원시함수죠. 원래 주어진 함수에 이제. 그리고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 그 관계가 수리적으로 정의된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y = x 이러면 이게 뭘까? 독립변수 x가 얼마의 값을 가지게 되면 그게 그대로 y가 된다. 여기다가 2를 곱해라. 그렇죠? 10을 더하고 자승하. 함수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y는 x의 함수다. 얘가 독립변수야. 얘에 의해서 y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차분 몫이라는 게 뭐냐면 차분이라는 개념부터 보세요. 차분은 뭐지? 영어로 difference 그래요. difference. 그러니까 우리 답안을 쓸 때 이런 것까지 영문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difference. 우리가 difference는 보통 말이죠. 표현할 때 이제 삼각형으로 쓰죠. 요거 우리가 신문에서 뭐 뉴스 보도 화면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변동분. 변동하는 크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증가분, 요거는 감소분 그렇게 하죠. 증권시장 같은 데 보면 삼각형이 쫙 써 있는데 빨갛고 초록색인가 이렇게 두면은 증가 감소, 그건 색깔로 표시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삼각형 그려가지고 감소분, 증가분.
요게 차분입니다. 요걸 우리가 델타라고 읽읍시다. 델타 y는 y 변동분. 델타 x는 x 변동분인데 그거 잘 보세요. 그럼 변동분 어떻게 구할까? x로 놓고 보면. 변동분이니까 변화 후의 값을 변화 전의 값으로 빼면 되지. 그래서 x1에서 x0 뺀 게 변동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1이 변화 후, 제로가 변화 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분 몫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차분 몫이 바로 그거예요. difference quotient. 나눠본 겁니다. 그럼 이게 차분인데, 차분 몫은 뭐냐? x 변동분으로 y 변동분 나눈 것이 차분 몫입니다. 그러면 거기 눈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걸 우리말로 쓸 때 그렇죠. x 변동분에 대한 y 변동분 이렇게 써야 한다. 서술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큰 공부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데서 그렇죠. x 변동분에 대한 y 변동분. 그러면 대한이 분모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y 변동분에 대한 x 변동분, 그럼 분모가 델타 y가 된다고. 그죠? 원못에 대한 원모 하게 되면 우리 상식이죠. 그럼 거기 한번 봐주실래요? 변동분이 어떻게 됐지? 분모는 델타 x입니다. x 변동분으로 나누기 함수가 fx니까 자, 한 번만 써보죠. 그러면 요것은 그리고 이제 원시 함수가 y 이퀄 fx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분 델타 x야. 그러면 f 요게 fx가 y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f x0 최초값이죠. 그 다음에 변동분. 요거에서 원래 함수값 x0를 뺀 게 이게 변동분이다 이거죠. 이게 차분 몫이다 이거죠. 그치?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x1 되겠죠? 원래 x0 값이었는데 x가 변화했어요. 변동분 더해서 x1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나눈 게 차분 몫이다. 그러면 차분 몫의 의미가 뭐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이게 만약에 2가 됐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 예를 들어서 얘가 독립변수인데 얘가 5 변화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독립이니까 5 변화한 것 때문에 얘가 변화했겠지. 15. 그죠? 이게 변화의 원인이고 결과란 말이야. 그럼 요 3의 의미는 뭐가 될까? x가 3개 변하니까 y 값이 15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나눈 값의 의미 3이 뭐냐면 x제 한 단위 변화당 그쵸? y의 변동분 되니까 이거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5가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5다. 그럼 뭐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값은 얼마나? 이게 평균 개념이에요. 차분은. 그래서 예제를 해놨어요. 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씩 보는 것이 필요한 게 우리가 교재를 읽다 보면은 그렇죠. 전부 수리적으로 전개 과정을 표현하고 하기 때문에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해본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fx0가 fx가 3x 스퀘어 빼기 4야. 그러면 f1, x가 1일 때 값은 거기 두 번째 줄 게 돼 있죠. x0 플러스 델타 x예요. 그러면 3에 가로 열고 x0 플러스 델타 x 스퀘어 됐죠. 이걸 푸는 값이 그렇게 도출된 것이다 이거지. 이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승이니까 괄호한 자승한 거 풀 수 있죠. 앞에 거 자승, 뒤에 거 자승, 그 다음에 중간에 2 곱하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함수 예에서 이제 그 예제에서 보시면 차분 몫이 그 예제에서 마지막 항을 볼까요? 6x0 플러스 3의 델타 x 이렇게 실제로 구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변동분, 차분 몫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이거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함수는 뭐냐? 이게 첫 번째 차분 몫이고, 도함수는 미리 얘기해 보면은 차분 몫의 극한값입니다. 말은 굉장히 뭐 우아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볼까요? 도함수가 function 그 앞에 derived 해놨죠. 유도된. 그러니까 원래 함수로부터 유도된 함수야. 도함수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죠. 먼저 케이스죠. 독립변수가 하나야. y = fx일 때. 그럼 도함수는 아까 여기 차분 몫인데 뭐가 다르죠? 차분 몫인데 얘는 도함수는 똑같이 델타라고 읽어요. 그런데 다르죠. 요건 뭐죠? 변동분. 변하는 크기가 꽤 클 때 얘기고 얘는 미분이라고 하죠. 변화가 아주 작을 때야.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었죠. 요것의 개념은 뭐지? 요 뒤의 개념은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죠. 그러니까 변동분이 0으로 수렴해 간다. 0이면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0으로 수렴해 간다. 그러니까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0,000원 내렸다. 뭐 그런 게 이제 미분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차분 몫이고 요거는 도함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함수는 결국 요건데 아주 적게 변할 때. 이게 도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 책을 읽다 보면 도함수란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미분은 또 좀 달라. 그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거기 쭉 볼까요? 그런데 요 표기를 이제 수학자들이 요걸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요걸 F'으로 표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y = fx 함수를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독립변수가 x니까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요건 뭐예요? 분모가 독립변수니까. 근데 이 경우에 요거 x 안 쓰고 그냥 F' 해도 같은 뜻으로 되겠죠. 똑같은 거야. 자, 요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F'X는 요건 뭐라고요? y = fx 원시 함수의 도함수다 하는 뜻입니다. 됐지? 도함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함수는 뭐라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눈 값인데 차분목하고 다른 점은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 리미트 제로로 가는 경우이다. 됐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써놨어요? 도함수를 차분목의 극한값이다. 0으로 수렴해 갔을 때.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볼까요? 제가 교재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삼각형 이렇게 해놨죠. 두 번째 보시면 차분목 여기서 델타 x 여기에서 델타 x가 포함된 모든 항 델타 x가 포함된 모든 항을 빼버린 게 그게 도함수다 이거야. 뭔 소리야? 한번 볼까요? 위 예제에서 차분목을 구했잖아요. 아까. 요거 차분목 구하는 거 실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아까 차분목이 얼마나 나왔지? 6x0, 3델타 x죠. 6x0, 3델타 x인데, 도함수는 뭐냐면, 요게 포함된 델타 x, 독립변수 변동분, 요거를 전부 빼버린 거, 요게 도함수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지금 도함수는 뭐지? 아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잖아요. 델타 x가 0이야. 사라졌지. 요게 도함수다 이거지. 됐지? 그러니까 차분목에서 델타 x 독립변수 변동분 차분값이 포함된 모든 항을 다 얘만 들어가면 다 빼.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이 미분값이다.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요. 여기서 델타 x 요것이 차분몫인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차분목 써서 요거 있는 거를 전부 뺀 것이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요에서 6x0. 그렇지? 요게 도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율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건 아까 보면은 평균 변화율이었죠. 왜 평균이라는 말을 썼나 하면 평균값이죠. 열 변화할 때 30이다. 3이지. 5 변화할 때 15죠. 평균값이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인데 얘는 요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순간이란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x0 값이 얼마 줬을 때 주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고? 아주 조금 변화했다. 10억 아파트인데 10,000원 변화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위의 차분목시나 도함수는 다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걸 원시함수가 y = fx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죠? 수학적 관행으로 보면은 x가 독립변수고 수평, 수직축이 종속변수가 되죠. 예. 함수 그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1차식 아까 봤듯이 y = 100 플러스 x다. 요게 1차죠. 1차식이면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직선이 되겠지. 절편이 얼마고 기울기가 3이 되는 직선식으로 도출돼요. 만약에 얘가 10 플러스 뭐 간단하게만 그냥 볼게요. 2차식이요. 2차식이면 어떻게 되지? 곡선이. 그쵸. 뭐 이런 식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도출되겠죠. 그러니까 극한값, 극대점이나 극소점이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게 되고요. 3차식이면 어떻게 돼요? 자, 딴 거 빼고 뭐 3에 x3이다. 그러면 얘가 물결치죠.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3차식이 되면 한 평면의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극대치와 극소값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함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걸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1차식이다 그러면은 뭐 절편 얼마 있고 직선 플러스 값으로 그냥 해보십시다.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차분목시나 도함수는 그림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죠. 그치? 차분목순 보게 되면 델타 x로 델타 y를 나눈 것이니까 그림으로 보면 요거잖아요. 탄젠트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 밑변이 델타 x. 물론 이제 감소함수라면 우하향으로 감소하겠죠. 기울기가 돼요. 근데 1차식의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쵸. 평균 변화율이나 순간 변화율이 서로 어때요? 같지. 요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2차식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식이라면 차분목하고 도함수가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똑같아지는데 2차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곡선이 이제 2차식이 그림으로 표현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초 x0, y0죠. x가 변화했어. x1으로. y도 변화하겠죠. 여기가 이제 최초점입니다. 그러면 델타 x죠, 요게. 그러자 요게 델타 y가 됐죠. 이 경우는 이제 증가했어요. 그러면 차분 몫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두 점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치? 두 점의 기울기가 차분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분 몫은 이제 변동분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주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그림이라고 하고요. 최초 x0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x0 아주 조금 변해. 극한값이야. 차분 몫의 극한값이니까 여기서 10억짜리 아파트 10,000원 올랐다. 안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접선을 그려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탄젠트 알파가 이게 도함수다 이거지. 그럼 도함수는 뭐? 어느 한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오차가 존재하겠죠. 요 점에서 평균 변화율 구한 거 하고 요 점에서 도함수 구한 거 베타라고 할까? 이 값은 절대로 같지 않죠. 요 점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x1이 여기가 아니라 변화에 갔다. 그럼 요때는 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변동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도함수 값하고 차분 몫의 값은 항상 어떻게 돼?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보자고요. 차분 몫은 평균 변화율이고 2점 기울기가 되고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 한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 예제에서 차분 몫이 나왔죠. 6x0 플러스 3 델타 x인데 도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차분 몫에서 델타 x를 포함한 항을 지워라. 그래서 6x0가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지금 본 건 뭐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얘기야. 그렇죠? 하나일 때. 근데 독립변수하고 하나만 있으려는 법이 없죠. 이제 Z, 그렇죠? 두 개가 있을 때, 우리 교재에는 제가 X1, on2라고 했어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죠. 그럼 보세요. 아까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그렇죠? 델타 X, 델타 Y 하고 요게 도함수인데 이번엔 독립변수가 두 개란 말이야. 이게 도함수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뭘까? 따로따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변화해서 변화하는 거 이것도 알고 싶고 얘가 변화해서 얘가 변하는 것도 알고 싶죠. 이걸 우리가 편도함수라고 한다. 그치? 편도함수야. 도함수, 독립변수 하나일 때고 여러 개일 때 편도함수입니다. 그런데 요 기호를 노테이션을 뭘로 썼죠? 파셜 x1이라고 썼어. 파셜 y. 요거를 파셜 편이기 때문에 편미분 파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요거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라운드 x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파셜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편미분은 뭐라고? 독립변수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도함수 요걸 편도함수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노테이션의 표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거를 표현할 때 하첨자, function of 밑에 하첨자 x1을 쓴단 말이에요. x2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건 이제 수학자마다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제 함수라는 사람은 이런 기호를 쓰고
또 다른 어떤 수학자는 이런 기호를 쓰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 x1의 도함수가 되고 x2로 본 도함수죠. 편도함수입니다. 그 표기를 이렇게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해볼게요. 이건 뭐라고? 리미트, 그쵸? 델타 x1이 제로로 갈 때, 그렇지? 그때, 그렇죠? 델타 x1, 델타 y다. 그렇지? 극한값입니다.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래서 표기, 도함수, 편도함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도함수든지 편도함수든지 이렇게 계산되어진 값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3이다. 이건 만약에 1.5고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변화율이다. 그럼 변화율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그렇죠? 요거는 x가 하나 변화할 때 y가 3개 변화한다. 그 소리죠? 요거는 x1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y가 1.5 변화한다. 3 줄어든다. 그리고 요걸 각각 그림을 그린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예?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그 도함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함수는 뭐라고? 변화율입니다. 그럼 미분은 뭐냐? 편미분. 그 다음에 전미분. 이렇게 보면은요, 미분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야.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고, 즉, y 꼴 fx 이렇게 하나만 존재할 때고, 편미분, 전미분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개념인데, 거기 한번 정리해 보자고. 미분은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디퍼런셜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차분은 디퍼런스 셜 다르죠. 자, 이건 뭐냐? 원시함수 y 콜 fx의 델타 y의 미분이다 이거지. 자, 원시함수예요. 여기서 델타 y 요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한다. 그럼 미리 해볼까? 그럼 여기서 뭘까요? 여기선 독립변수 하나이니까 얘가 변화할 때 델타 y 변화하겠지. 얘가 변화할 때 변화하겠죠. 이거 편미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전미분은 두 개 동시 변화할 때 얘도 변화하고 얘도 변화했을 때 전체 변화분 이게 전미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가보자고. 도함수는 뭐죠? 변화율이고, 그치? 미분은 종속변수의 변동분을 미분이라고 하는 거다. 됐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미분 뭐 도함수 같이 막 섞어서 쓰죠. 근데 정확히 용어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같이 봐도 좋은데 책 읽을 때 헷갈린다고. 그렇죠. 우리 이준규 교수님 미시책만 봐도 어떨 땐 미분이라고 하시고 어떨 땐 도함수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처음에 이거 인식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몹시 헷갈리게 돼요. 다시 한번 도함수는 변화율이고 미분은 독립변수 변동분을 미분이라고 한다. 근데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미분이란 말 쓰면 되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편미분, 각각의 독립변수가 모두 동시에 변화했을 때 전미분. 됐죠? 그럼 이제 그 미분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델타 y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도함수를 놓고 보죠. 요게 델타 x, 델타 y가 도함수죠. 독립변수 하나 있을 때입니다. 요걸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썼어요. 그럼 우리는 뭐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얘를 알고 싶다는 거죠. 변동분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미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미분값이다. 미분값 구하자.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까? 바로 어떻게 될까? 델타 y는 그렇죠. 나누기 되니까 f 프라임 x에다가 이게 미분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도함수 요거는 x가 하나 변화할 때 얼마 변화율이고 거기다가 x의 변동분 곱했죠. 요게 미분이다 이거지. 됐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 독립변수 하나일 때 델타 y 미분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도함수죠. 도함수에다가 델타 x 곱한 거예요. 그 교수님 책을 읽을 때 여기는 도함수 여기는 뭐 미분 이래 놓으면 근데 보통 보게 되면 교수님 책에서도 이걸 같이 막 써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미분은 뭘까? 요건 미분이야. 독립변수 하나일 때요. 편미분은 요거지. 편미분, 독립변수 여러 개일 때요. 그럼 봅시다. 아까 우리가 편도함수 구해볼까? 파셜 y죠. 요걸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기로? 그치? 파셜 x2 파셜 y. 요게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편미분 구해보자. 편미분은 어떻게 할까? 편도함수죠. 이것으로부터 델타 y는 그렇죠? 편도함수 x1의 편도함수에다가 x 변동분 곱하면 되고요. 요것은 이게 편도함수지. 편미분이죠. 편미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세요. 편미분은 뭐다? 독립변수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미분값이 편미분입니다. 그치? 어떻게 구한다? 편도함수 곱하기 변동분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예.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미분 연산, differentiation 정확히 표현해 보면 미분 연산을 미분을 구하는 과정을 미분 연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미분 도출 과정. 근데 책에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같이 써버려 그냥. 미분을 구하자. 그게 미분 연산이죠.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미분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죠. 미분 연산. 얻어진 값. 그래서 미분이나 미분 연산을 뭐 똑같이 용어를 써도 문제 없겠지. 자, 요게요. 이제 편미분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개념의 전미분은 뭘까요? 요건 편미분이야. 그러니까 얘가 변할 때 편도함수 나왔어. 근데 전미분은 다 변하는 거지. 그러면 다 변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독립변수, 거기 한번 정의된 거 보실래요? 모든 독립변수에 대한 델타 y. 그럼 어떻게 구할까? 아무것도 아니지. 전미분은. 자, 전체 델타 y, 변동분은 요게 x1 편미분이죠. x2 편미분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파셜 x1 파셜 y에 곱하고 요게 편미분값이지. x2의 편미분값은
x 이게 전미분이다 이거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시함수, 도함수, 미분 이 개념을 이렇게, 그치? 이거 뭐 개념이니까 수학 아니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표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분, 그러니까 원시함수, 도함수, 미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바로 이어지는 것은 뭘까요? 이제 도함수나 미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것을 공부하자. 그런데 이걸 이제 미분 법칙이라고 하고 미분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수학이야,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차분 몫으로부터 미분, 도함수가 도출되고 그로부터 미분이 나오는 건데 각각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값을 구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럼 아까 요 얘기 좀 해볼까요? 도함수는 차분 몫의 극한값이죠. 그럼 일단 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 차분 몫의 극한값이 도함수가 아까 보게 되면 차분 몫이 하고 미분 도함수 값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학에서 이게 미분법 구하기 해가지고서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냐 뭐 수학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알 필요는 없고 수학자들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함수 구하는 거, 차분 몫의 극한값, 도함수 구하는 것을 공식처럼 만들어 주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수학 같은 책 보게 되면 그 극한값 도출하는 과정,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제학과가 아니니까 그거 안 해도 돼. 대학원 아니니까. 그럼 이제부터 도함수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수학적인 함수 관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존재할 텐데 도함수 구하기. 여기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미리 한번 해볼까? 머릿속으로 암산을 한번 해요. y = 3x 제곱. 그럼 도함수값 얼마야? 3x 제곱이면 6x죠. 그게 도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sin x 제곱 그래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극한값 구해가지고 전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분 법칙, 도함수 구하기인데 하나하나 잘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상수함수. 그 상수함수는 사실은 함수도 아니죠. 상수함수 그냥 바로 얘부터 먼저 해볼게. y = 100이다. 우리 교재대로 할까? 3이야. 이게 상수함수죠. 여러분 알죠? 상수함수 y = 3의 미분값은 얼마예요? 도함수 값은 제로가 되지. 그러니까 모든 상수함수의 도함수 값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따 증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은 뭐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일변수 멱함수 고등학교 때 배웠죠? 파워 펑션입니다. 파워가 뭐예요? 아까 봤던 1차, 2차, 3차 그게 파워죠. 그래서 멱함수의 도함수, 모든 도함수 구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알아.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A, B에 X에 N 해놨죠.
그럼 요거는 상수죠. A라는 상수고 B도 상수야.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 우리말로는 개수 이렇게 말하죠. 층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차수가 되죠. 오더 또는 디그리. n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독립변수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통상 변수, 함수를 표현할 때 fx죠. x에 따라 결정이 된다. 요게 독립변수지. 그럼 요 함수를 한번 이해해 본다면 x는 0서부터 무한대까지 갖는 그렇죠? 모든 숫자다. 그러면 얘가 정해지게 되면 여기다 n차하고 b를 곱하고 a를 더한 것이죠. 그럼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 1차 함수 표기한 게 요거겠죠. 상수항이 있고 b가 곱해져 있고 n차. 자, 이것의 도함수 구하기. 자, 표기 한번 합시다. 그럼 아까 도함수가 뭐였지? 그렇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 나눈 것이고 의미는 변화율이다. 그렇죠? 그리고 XY 평면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1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상수항 얘는 그렇죠. 상수함수에서 미분해보면 얼마라고 요건? 제로가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제로가 되고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내가 한번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요거 오더 차수죠. 차수를 앞에 요 개수에다 갖다 곱해요. 그리고 1차 빼야 되죠. 내림차 해야 된다. 1차 내림. 그래서 a 플러스 bx n차의 도함수는 상수항은 제로가 되니까 사라지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이게 도함수 값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해볼까? 어떻게 되죠? b n차 x의 그렇죠. 요게 모든 미분례 그렇죠. 모든 도함수 구하기 요것에 기초가 되는 거였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이거 1학년 때 배우나요? 미분 어때요? 근데 여러분 중에 간혹 이제 좀 그전 친구들은 7차 교육까지 미분 안 배웠다 그래가지고 애를 먹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한번 말해봐봐.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 때. 네. 자, 요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몇 개 연습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아까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보자고. 상수함수 구할 때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y = 3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표기해보면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x의 0차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수의 0차는 1이 되지 않습니까? 표기해보면 이렇게 돼. 그럼 요거 델타 x, 델타 y 더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제로니까 상수예요.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럼 어떻게 돼? 제로 3을 곱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차가 되는데 이게 제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상수 함수의 더함수 값은 제로가 된다. 그렇지? 뭐 증명 없이 그냥 상수항은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 미분한 값이 미분값이 그렇게 되죠. 요거를 정확히 써보면 어떻게 돼? a의 x가 0차가 되니까 요거 미분한 값은 a 곱하기 0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차가 돼서 0 사라지게 됐다. 그쵸? 그럼 거기
자, 제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예를 쭉 들어놨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과 보지 말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요건 뭐 암산해도 되겠죠, 그대로. 요건 쉬우니까 한번 보기로 할까요? y = 3x야. 미분값 얼마? 도함수값 얼마? 3. 근데 이걸 보잔 말이에요. 도출되는 과정을. 그러면 3x는 3 곱하기 x의 1차죠. 그 차수 곱하기 개수하면 3이 되고 x1에서 빼기 1 했지? 그럼 거기 있는 대로 3 곱하기 x0 차. 그럼 0차죠. 0차는 제로가 되잖아요. 1이 되죠. 1. 그래서 3이 되는 것이다. 한번 볼까? 이것도. 그럼 요것에 도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3, x인데 요게 1차니까 그렇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래서 얼마가 된다? 3의 x의 0. 요거는 1이 되죠. 그래서 3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거지. 됐죠? 그 밑에 거 한번 보실까? y = 10 빼기 2x는 10은 상수하니까 사라졌겠죠. 그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루트 y = 3 플러스 4 루트 x. 그러면 루트는 계산할 때 우리는 루트 나오면 바로 뭐예요? 0.5차. 그렇지? 그래서 3 플러스 4. 그러면 3 상상 날라갔고 그대로 가볼까요? 도함수값 얼마가 돼? 2 x에 마이너스 0.5차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차수는 분모가 되잖아요. 분수식이 되세요. 루트가 되었고 다른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제 계산하고 문제 풀고 경제 공부할 때 독립변수 하나인 경우 굉장히 많죠. 어떨 때? 뒤에서 보겠지만 수요곡선, 공곡선 도출하고 또 거시형 제약에 있어서도 총수요함수, 총공급함수 구할 때 그 독립변수가 가격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야. 요걸 우리가 다변수, 그렇죠? 다변수 역함수라고 표현하겠죠. 요것에 이제 편도함수, 2개 이상이니까 이땐 편도함수가 해야 되겠죠. 이때 편도함수인데 독립변수가 하나일 땐 도함수였고요. 근데 요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야 돼. 함수 형태가 2개일 수가 있다. 일단 써놓고 볼까? 2개, 여러 개인데, 거기 A에, B에, X에, 알파, C에, Z에, 베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야? 다변수 몇 함수인데 합으로 돼 있죠? 합이나 차. 그러니까 이게 요 플러스니까 지금 합이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건 차에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립변수 여러 개이되 함수 형태는 합의 함수이거나 차의 함수일 때 이럴 때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데 곱의 함수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y는 b의 x알파, z의 베타 이런 식으로. 자, 함수를 이제 일반 형태로 이렇게 표시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로
다뤄지겠죠. 특히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죠. 이게 뭐죠? 어떤 함수예요, 이게? 콥도그로스 함수죠. 콥도그로스 형태. 원래 콥도그로스 함수는 요거, 요 지수, 차수의 합이 1이 되는 거죠. 1일 때가 콥도그로스 함수가 되는데 꼭 1이 아니어도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는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요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아까 편도함수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전도함수 구했는데요. 편도함수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 이거지. 미분은 뒤에서 계속 이어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편도함수 구하기 표기 한번 해볼까? 요거예요. 아까 파셜 x, 파셜 y. 요걸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겠다? x지.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셜 z에 파셜 y. 요게 fz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 똑같은 표기입니다. 자, 그러면 편도함수 구하는 것 자체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대로 독립변수 하나일 때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가봅시다. x 편도함수 구하기 어떻게 해? 여기만 주목하면 되죠. 왜냐하면 얘는 x가 변화할 때이니까, 그렇죠? 얘 관계없죠. x 변화에만 주목하면 돼. x 편도함수. 그렇다면 얘 b의 x의 알파 어떻게 하면 되지?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한번 구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알파 b의 x 요게 x의 편도함수 되겠지. 됐지? 자, z 편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z 요거만 보면 되죠. z가 변화해서 변하는 거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c의 z 베타를 도함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가 되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베타 c의 z 베타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합의 다변수가 되거나 차의 다변수가 될 때는 그냥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그대로 미분법 적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됐지? 자, 유인물 한번 확인해 주세요. f 하첨자 x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됐지?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예제 한번 풉시다. 3페이지 맨 밑에 예제죠. y 이퀄 마이너스 20 플러스 0.6에 편도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 합의함수, 편도함수. 그럼 표기 연습해봐. 파셜 x, 파셜 y, 편도함수. 요거 표기 f 하점자 x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 편도함수의 의미는 뭐라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독립변수 변화할 때, 그렇죠? 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x니까 요것만 주목하면 되죠. 여기. 그럼 이제 해볼까? 아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하게 되면 자 읽어보실래요? 얼마? 1.8에 x에 2가 되겠지.
자, 편도함수. 이번엔 Z의 편도함수. 이번에는 Z만 보면 돼. 요것도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래서 부호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럴 때는.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3에 Z에 1.5에서 1 빼면 얼마가 돼요? 그리고 뭐 굳이 한번 해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루트는 Z는 0.5차는 루트가 되지. 그러니까 자, 머릿속으로 확실히 정리해요. 다변수 함수인데 이 함수가 곱의 함수거나 차의 함수가 합의 함수이거나 차의 함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쭉 해서 더하시면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아까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지금? 편도함수 구하는 거예요. 편미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편미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델타 X 곱하면 이게 편미분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델타 Z를 곱해야 그게 편미분 값이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요건 편도함수 구하는 거. 아직 미분 안 갔어요. 앞에서 개념만 받고. 자,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데 4페이지로 가시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데 곱의 함수야. 다변수 곱의 함수. 그것의 편도함수 구하기. 그치? 네 번째죠. 다변수 곱의 함수입니다. 다변수 곱의 함수의 편도함수 구하기. 개념 한번 써볼까? 편도함수. 미안합니다. Z가 돼야 되지. 파샬 X, 파샬 Y. 파샬 Z, 파샬 Y죠. 편도함수. 독립변수 X가 변화할 때, 독립변수 Z가 변화할 때 순간 변화율. 요거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B값이나 알파, 베타는 전부 상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fx 4첨자인데 보세요. 이 함수를 보면은 x가 변화할 때지. 독립변수 얘가 변화할 때야. 그렇다면 아까 더하기일 땐 얘들은 무시해버리면 되죠. 이거만 보면 되고. 그런데 이번엔 서로 곱해지니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해지는데 그럼 보세요. x가 변화할 때 y 변동분 요거 알고 싶다. x 변동분. 그러면 x 기준으로 볼 때는 요거 상수항이죠. 요것도 뭐예요?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지. z는 변수이긴 한데 지금 x의 편도함수 구하는 거니까 z값은 불변이로 되어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x 편도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주목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와 얘는 뭐예요? 상수항으로 간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실까? 어떻게 할까? 비상수항이야. x 알파 그리고 얘도 상수인데 요거를 미분하면 되지. 그렇죠? 요것의 더함수를 구하면 돼요. 방식은 똑같겠죠. 어떻게? 그렇죠? 차수 곱하기 개수야. 그게 얘를 그냥 떼두고 얘만 본다면 요거잖아요. 요거 곱하고 빼기 1차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앞에 상수이니까 얘 그대로 곱해지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 일단 이렇게 하면 주목해서 보자고. 그러면
얘는 도함수, 요거 도함수는 b 곱하기 1의 x의 알파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z의 베타 해서 요것만. 그치? 그거 나머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계속 할까? b x 알파 빼기 1의 z의 베타니까 여기에만 한번 주목해 보실래? 앞뒤 상수가 있으니까 요거. 그쵸?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지? 미안합니다. b 곱하기 알파의 x 알파 빼기 1의 z 베타가 된다. 자, 나 가만히 있을게 이제. 요거 한번 해보실래? 요건 어떻게 될까? 한번 연습장에 써보십시오. 다 아는 거고, 하지만 한번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한번 손으로 써보자. 순서 그대로 밟을게요. 됐죠? 그 과정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과정은 Z, 얘 둘은 상수항이야. Z만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얘를 앞에 1이 숨어 있죠. 곱하고 빼고. 그래서 곱하고 뺀 값이 오게 되지. 앞에 1이니까 베타 곱해지고 정리가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상수니까 곱해졌죠. 이렇게 도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워낙 우리가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거라서 연습 한번 하고 가. 콥도로스 형태의 함수. 지수 함수이며 곱의 함수가 되죠. 이때 편도함수 구하기, 편도함수 구하기입니다. 편미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델타 x 변화할 때 델타 y, 파셜 z 플러스 파셜 y는 함수 주어진 x에만 주목하자.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어떻게 될까? 알파 b의 x 알파 빼기 1. 그렇지? 얘는 여기만 주목하면 되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래서 베타의 b의 그대로고 z의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이게 편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다가 델타 Z를 곱해야 이게 편미분이야. 힘차게 말해봐봐. 이건 뭐죠? X의 편도함수, Y의 편도함수. 변도분 곱하면 이게 편미분. 그 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전미분은 어떻게 해요? 그죠? 독립변수 각각의 편미분 값을 더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는 거야. 델타 Y에다가 파셜 Z, 파셜 Y에 이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전미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한 번만 정리하면 오케이 알았어 끝내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편도함수, 편미분, 전미분. 그 의미나 한번 보고 갈까? 요거 x의 편도함수는 뭐라고요?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순간 변화율이다. 자, 여기 만약에 요게 0.6이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야? x가 하나 변화할 때 y는 0.6. 근데 미분 개념이니까, 극한 개념이니까 아주 순간적인 변화율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0.4가 나왔대. 그럼 뭘까요? z의 순간 변화율이죠. z 한 단위 변화할 때 y가 0.4 변화하더라. 연습. 이게 x 편도함수가 6인데요. 만약에 델타 x가 10이다. 6이죠? 요거 해석은. 됐지? 그러니까 x의 순간 변화율이 0.6인데 x가 열 변화했다. 그러면 요거죠. x 열 변화할 때 10개라고 할까? x가 10개 변화하면 y는 6개 변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우리가 보면 델타 y였잖아요. 그렇죠? 요게 미분이란 말이에요. 편미분. 그럼 얘가 델타 y라고 놓으면 얘가 0.4인데 만약에 얘가 5다. 그러면 z 변화할 때 y의 편미분 값은 2가 되지. 그러면 전미분은 뭐예요? 얘가 지금 열 변화했고요. 얘는 5 변화했는데 순간 변화율이 0.4. 순간 변화율이 0.6. 합쳐서 6이고 합쳐서 2가 되니까 이게 전미분이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제 개념은 정확히 이제 정리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숨어 있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용어 정리만 잘 하시고, 그렇죠? 도함수 구하는 방법. 요것만 이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 뒤에 함수가 대개 우리 7급 공무원 시험 정도 되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5급 경제에 가서 이론 정리하고 할 때 필요한 게 곱함수, 목함수. 곱은 서로 곱한 거죠. 목함수는 두 함수를 서로 나눈 것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가 합성함수. 요 개념이 있는데 요거까지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7급 하시는 분은 필요 없어. 5급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 이론 도출 과정에서 이거 필요한 것이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요 나머지 3개 함수 형태의 도함수 구하기 이거 쉬었다 합시다.